그날 아침 공기는 지난 1000번의 아침과 똑같이 느껴졌다. 침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은 집 앞 은행나무 잎에 맺힌 이슬 향을 실어왔다. 민서는 옆에 누운 현우의 온기를 느끼며 몸을 뒤척였다. 그의 팔이 민서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규칙적인 그의 숨결이 민서의 목덜미에 닿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간지렸다. 민서는 두꺼운 커튼을 뚫고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익숙해지려는 듯 천천히 눈을 떴다. 이곳이 바로 나의 작은 천국이야. 민서는 매일 아침 그렇게 생각했다.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세상. 사랑과 웃음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린 그들의 보금자리. 그때 정적을 깨고 정확히 5시에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현우는 나지막이 신음하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겼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일어나요, 오빠. 오늘 아침에 중요한 회의 있다면서요. 민서가 속삭였다. 현우는 불분명한 소리로 웅얼거렸지만 그녀를 감싼 팔의 힘이 조금 느슨해졌다. 잠에서 깨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몸을 빼내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들의 아침 의식은 늘 똑같았다. 민서는 아메리카노 2잔을 내릴 것이다. 한 잔은 자신을 위해, 다른 한 잔은 현우를 위해. 현우가 샤워하는 동안 집 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커피 향은 그들의 하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민서는 식탁 위에 커피잔을 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소시지를 넣은 된장찌개였다. 민서의 손놀림은 날랬다. 양파를 썰고, 소시지를 얇게 썰고, 계란을 풀었다. 모든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느껴졌다. 결혼 8년 차에 이미 뼛속까지 스며든 습관이었다. 욕실 안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현우의 서툰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그 소리를 듣고 작게 웃었다. 현우는 노래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민서의 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녀의 소박한 세상에서 행복이란 바로 이런 작은 것들이었다. 커피향, 냄비에서 끓고 있는 된장찌개, 그리고 남편의 엉터리 콧노래.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가 욕실에서 나왔다.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두른 채 말끔해진 모습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민서는 한 번도 그 문제로 잔소리한 적이 없었다. 우리 아내, 정말 향기로운데. 그가 민서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으러 침실로 들어갔다. 민서는 그저 미소 지으며 찌개를 2그릇에 담았다. 그녀는 그의 소박한 칭찬 뒤에 큰 사랑이 숨어 있음을 알았다. 민서를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로 느끼게 해주는 사랑.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오직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함께했다. 가끔 현우는 회사에서 맡고 있는 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의 승진을 결정지을 프로젝트라고 했다. 잘 되게 기도해줘, 자기야.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마당이 있는 더 큰 집으로 대출받아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현우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민서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모든 기도와 희망에 동의했다. 그들의 꿈은 늘 하나로 엮여 있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집, 그리고 언젠가 그곳을 채울 아이들의 웃음소리.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가깝게 느껴지는 미래였다. 민서는 열정적으로 말하는 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잔주름을 보았다. 그들이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았다. 민서의 마음속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눈앞에 이 남자는 그녀의 마지막 항구이자 그녀의 집이며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녀는 현우의 모든 걸음과 꿈을 지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현우의 행복은 곧 자신의 행복이었다. 아침 식사 후 민서는 현우가 어젯밤 빳빳하게 다려놓은 푸른색 셔츠를 입는 것을 도왔다. 민서는 그의 옷깃을 매만지며 모든 디테일이 완벽한지 확인했다. 그녀는 이렇게 남편을 챙기는 것을 좋아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과 집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확인하는 기분이었다. 현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민서의 얼굴을 감쌌다. 고마워, 민서야. 당신은 항상 최고야. 민서는 얼굴을 붉혔다. 수천 번도 더 들은 칭찬이었지만 현우의 눈을 통해 민서는 자신이 온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느꼈다. 일 때문에 조금 거칠어진 현우의 손길이 그녀의 뺨에 닿자 너무나도 평온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음미했다. 소박하지만 너무나도 친밀하고 의미 있는 순간. 그녀는 현우 특유의 비누와
향수 냄새를 맡았다. 언제나 그녀를 안심시켜주는 향기. 집의 향기. 나 먼저 갈게. 아마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내일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모든 걸 확실히 해둬야 해서. 현우가 현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네, 오빠. 길 조심하고 점심 꼭 챙겨 먹어요. 민서가 마지막으로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대답했다. 현우는 미소 지었다. 언제나 민서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미소였다. 그는 몸을 숙여 민서의 이마에 부드럽고 긴 입맞춤을 해주었다.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의식이었다. 나 꼭 돌아올게. 기다리고 있어. 그가 속삭였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로 향하는 남편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차의 시동이 걸리고 천천히 멀어지는 소리가 그날 아침 장면의 끝을 알렸다. 민서는 문을 닫았다. 마음이 넓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전혀 불길한 예감도 이상한 징조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을 뿐이다. 이전의 작별 인사들과 똑같이 느껴지는 인사였다. 민서는 그것이 자신이 알던 삶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미소와 입맞춤, 그리고 나 꼭 돌아올게라는 약속이 자신의 모든 행복을 앗아갈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현우의 차가 길모퉁이로 사라진 후 민서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그들의 침대를 정리했다. 모든 것을 입가에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했다. 현우가 없는 집은 조용했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몇 시간 후면 그 고요함이 끝날 것을 알았다. 회사에서 보낸 하루에 대한 현우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대체될 것이다. 민서는 집안일을 하고 가장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를 보며 오후를 보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다. 어느새 그녀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현우가 분명 좋아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삼계탕이었다. 그녀는 식탁을 깔끔하게 차리고 2개의 그릇, 2쌍의 수저, 그리고 2개의 물컵을 놓았다. 자신의 왕이 돌아오기를 맞이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지만 그 왕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벽시계의 바늘은 계속해서 똑딱거렸다. 그 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했다. 저녁 7시. 보통 현우가 늦게 들어올 경우엔 이미 연락을 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민서의 휴대폰은 식탁 위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민서는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불안한 감정을 애써 떨쳐내려 했다. 회의가 정말 길어지나 보네. 그녀는 생각했다. 아니면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을지도 몰라. 민서는 텔레비전을 켜서 주위를 돌리려 했지만 눈은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귀는 바깥의 차량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중 하나가 현우의 차 소리이기를 바라면서 8시. 식탁 위에 삼계탕이 식기 시작했다. 민서는 일어나 약한 불로 다시 데웠다. 그녀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가끔 커튼 뒤로 밖을 엿보았다. 집 앞 거리는 한산했다. 불안감이 흰개미처럼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이건 현우답지 않았다. 결혼 8년 동안 현우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연락 없이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는 매우 책임감 있는 남자였고 항상 민서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민서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약간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현우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뿐이었다. 민서는 다시,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구시, 공포가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사고, 강도, 분명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민서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다. 그녀는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열어 현우의 가장 친한 회사 동료인 진호의 이름을 찾았다. 차가운 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민서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진호 씨. 늦은 밤에 죄송해요. 저 민서예요. 아, 민서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진호가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현우 오빠, 아직 회사에 있나요? 아까부터 전화를 했는데 꺼져 있어서요. 민서는 목소리가 불안하게 들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우요? 걔 오늘 5시에 퇴근했는데요. 민서 씨. 저랑 같이 나왔어요. 몸이 좀 안 좋다고 바로 집에 가야겠다던데요. 진호가 대답했다. 민서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만약 현우가 5시에 퇴근했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벌써 4시간이 지났다. 몸이 안 좋다는 진호의 작은 거짓말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민서는 너무 당황해서 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아, 그랬군요, 진호 씨. 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민서가 힘없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몸이 소파로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현우는 어디에 있을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현우의 다른 몇몇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대답은 같았다. 모두 현우가 오후에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 몇몇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세부 사항들을 덧붙이기도 했다. 누군가는 현우가 클라이언트와 약속이 있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정비소에 갔다고 했다. 각기 다른 대답들은 혼란과 두려움을 더할 뿐이었다. 밤은 깊어갔다. 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산산조각난 민서의 마음에 장송곡처럼 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 쿠션을 껴안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 벨벳 쿠션을 적셨다. 그녀는 남편이 어디에 있든 무사하기를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민서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현관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그 문이 열리고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기를, 그리고 그가 사라진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창백한 빛이 민서에 퉁퉁 붓고 절망적인 얼굴을 비췄다. 기다림의 첫날이 끝나고 더 고통스러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둘째 날로 바뀌었다. 민서는 몰랐다. 이것은 그녀 고통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앞으로 훨씬 더 끔찍한 정신적 고문의 시간과 날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녀의 마음을 남김없이 갈기갈기 찢어놓을 쓰라린 진실을 향한 여정. 한때 천국이었던 집은 이제 차갑고 텅 빈 지옥처럼 느껴졌다. 모든 구석이 민서에게 현우를 떠올리게 했다. 이제는 너무나 연약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그들의 행복을. 그녀는 혼자였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하나의 질문과 함께 불안의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다. 어디 있는 거예요, 오빠? 잠도 휴식도 없이 둘째 날이 시작되었다. 민서의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마음은 훨씬 더 지쳐 있었다. 그녀는 밤을 지새운 바로 그 소파에 앉아 있었다.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조롱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세상은 멈춰버렸는데 어떻게 세상은 평소처럼 계속 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가 만든 커피 한 잔이 혀끝에서 쓰게 느껴졌다. 어제처럼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기는 더 이상 없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이 집, 이 아침, 그녀의 삶. 민서는 그저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체념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움직여야 했고, 찾아야 했고, 답을 찾아야만 했다. 억지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현우의 사무실이었다. 그녀는 텅 빈 마음으로 차를 몰았다. 붐비는 거리가 그녀의 눈에는 흐릿하게 보였다.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진호와의 대화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현우는 5시에 퇴근했다. 그 문장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며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만약 그가 5시에 퇴근했다면 왜 그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보통 30분이면 올거리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모든 모퉁이, 모든 신호등에서 민서는 현우의 차가 앞에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언제나 꺾였다. 높이 솟은 사무실 건물에 도착하자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주차했다. 그녀는 차갑고 호화로운 로비로 들어서며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평소 그녀에게 다정하게 인사하던 안내 데스크 직원은 이제 동정과 어색함이 뒤섞인 이상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박민서님. 김현우 부장님 찾으러 오셨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목이 메었다. 박 이사님과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민서가 요청했다. 넓고 값비싼 커피 향이 나는 박 이사님의 사무실 안에서 민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꿋꿋하게 버티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 현우가 어제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져 있다고 설명했다. 중년의 아버지 같은 박 이사님은 주에 깊게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숨기려 하는 무언가. 유감입니다, 민서 씨. 현우답지 않은 일이군요. 그는 가장 믿음직한 직원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어제 오후 회의 후에 갑작스러운 가족 일이 생겼다며 먼저 퇴근하겠다고 하더군요. 가족 일? 무슨 일? 이 도시에서 민서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또 다른 거짓말인가? 왜 모두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민서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 현우의 책상을 봐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다. 박 이사님은 허락했다.
직원들의 칸막이를 지나 걸어갈 때 민서는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수군거리다가 민서가 고개를 돌리자 입을 다물었다. 분위기는 매우 불편했다. 현우의 책상 위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은색 액자에 담긴 그들의 결혼 사진이 꼿꼿이 서 있었다. 민서가 선물한 세상 최고의 남편이라고 쓰인 머그컵이 서류 더미 옆에 놓여 있었다. 민서는 차가운 책상 표면을 만졌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지만 필기구와 몇몇 업무 서류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단서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막 떠나려 할 때 진호가 다가왔다. 민서 씨, 힘내요. 아마 현우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그가 민서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또다시 이상한 말이었다. 혼자만의 시간. 왜? 그가 사라져야 할 만큼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민서는 텅 빈 시선으로 진호를 바라보다가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그녀는 그들이 모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단계는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최대한 침착하게 들리려 노력했지만 첫 문장에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침부터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전화기 너머에 어머니도 함께 당황했다. 그 다음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의 반응은 같았다. 충격, 불신, 그리고 공포. 민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너희들 싸웠니? 현우한테 무슨 문제 있었어? 다시 잘 생각해봐. 민서야. 모든 질문이 비난처럼 느껴졌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인 것처럼. 그 전화는 해결책을 주지 않고 그녀의 어깨에 더 많은 짐을 얹어줄 뿐이었다. 둘째 날은 더욱 짙어진 절망과 함께 지나갔다. 민서는 목적 없이 운전하며 현우가 지나갔을지도 모를 경로를 따라 오후를 보냈다. 그녀는 길을 따라 있는 모든 병원에 멈춰 섰다. 응급실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다. 저기요, 어제 오후부터 들어온 신원미상의 사고 환자가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을 때마다 민서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고 곧바로 더 큰 절망의 파도가 밀려왔다. 그녀는 남편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절망스러웠다. 세 번째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집에 가셔서 쉬세요, 부인. 남편분이 무사할 거라고 기도하세요. 민서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쉴 수 있단 말인가. 둘째 날 밤은 첫날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집은 무덤처럼 느껴졌다. 고요하고 차갑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찼다. 민서는 더 이상 현관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웅크렸다. 텅 빈 현우의 자리에 아직 남편의 희미한 향기가 남아있는 베개를 껴안았다. 그녀는 모든 기억, 모든 대화를 되감아 보며 혹시 놓쳤을지도 모르는 잘못이나 징후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했다. 적어도 민서는 그렇게 믿었다. 셋째 날은 희망이 정말로 희미해지기 시작한 날이었다. 민서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는 공허함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텅 빈 벽을 응시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걱정하는 친척들의 전화였다. 하지만 민서는 무시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주인이 버린 망가진 인형처럼 느껴졌다. 현우의 친구들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몇몇의 번호는 갑자기 없는 번호가 되었다. 다른 이들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하는 것 같았다. 민서를 더욱 고립시키는 침묵의 벽을 쌓았다. 그날 오후 비가 세차게 내렸다. 마치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듯 창문을 두드렸다. 민서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텅 빈 시선. 그녀는 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사흘, 3세기처럼 느껴졌던 사흘. 그녀의 희망은 제로 변했다. 남은 것은 끝없는 두려움과 질문뿐이었다. 넷째 날 아침, 민서는 알람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때문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이불도 없이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몸은 뻣뻣하고 쑤셨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잊었다. 그녀는 이것이 그저 평범한 아침이고 현우가 방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집안의 정적이 그녀를 깨웠고 현실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가슴에 날아드는 주먹처럼 강하게. 현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흘. 남편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나흘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던 슬픔과 불안은 다른 감정과 섞이기 시작했다. 무감각. 그녀는 내용물이 사라진 빈 껍데기처럼 공허함을 느꼈다. 더 이상 울거나 당황할 기력도 없었다. 그날 아침 그녀의 아버지가 찾아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지만 민서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딸의 처참한 상태를 본 노신사는 그녀 옆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민서야, 우리 계속 이럴 수는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왠지 모르게 경찰서에 간다는 생각이 너무나 두려웠다. 그것은 마치 최종적인 인정 같았다. 남편이 그저 잠시 떠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종되었다는 공식적인 선언. 그것은 이 악몽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만들었다. 아마 오빠는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걸 거예요, 아빠. 민서가 속삭였다. 그녀 자신도 어리석게 들린다는 것을 아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나흘은 짧은 시간이 아니야, 딸아. 이건 더 이상 정상적인 일이 아니야. 우리는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야 해. 적어도 그들은 그의 휴대폰 신호를 추적하거나 정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었다. 민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녀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남은 힘을 다해 민서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로 가는 길은 마치 교수대로 향하는 행렬 같았다. 민서는 아버지 차의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분주한 도시,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그녀의 세상은 소리와 색을 잃었다. 그녀는 가방을 꽉 껴안았다. 그 안에는 작년 해변에서 휴가를 보낼 때 활짝 웃고 있는 현우의 최근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은 그들의 모든 추억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겁게 느껴졌다. 경찰서는 낯설고 위압적인 곳이었다. 낡은 종이, 담배 연기, 소독약이 섞인 이상한 냄새가 났다. 분위기는 분주했지만 느리게 느껴졌다. 몇몇 경찰관들이 심각한 얼굴로 지나다녔다. 한편 몇몇 민원인들은 자신처럼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민서와 그녀의 아버지는 민원실로 안내되었다. 콧수염을 기른 갈색 제복의 경찰관이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맞이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컴퓨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물었다. 상황을 설명한 것은 민서의 아버지였다. 민서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현우의 실종 경위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경찰관이 그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민서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남편분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입니까? 9월 4일 화요일 아침이요. 출근할 때요. 민서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요? 민서는 그날 아침 자신이 준비해준 푸른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 나왔다. 그 전에 부부싸움이나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까? 민서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경관님. 저희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경찰관은 믿지 않는다는 듯 탐색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빚이나 원한 관계는요? 또다시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모든 질문이 그녀의 사생활을 벗겨내는 것 같았고 무관심해 보이는 낯선 사람 앞에서 개인적인 삶을 드러내도록 강요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용의자가 된 것처럼 심판받는 기분이었다. 신고서 작성 과정은 느리고 복잡했다. 민서는 관련 없어 보이는 사소한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해야 했고 현우의 친구들 이름을 대고 친척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했다. 그 고문의 절정은 경찰관이 현우의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였다. 떨리는 손으로 민서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현우의 모습이 현재 상황과 대조되어 그녀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눈물 한 방울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경찰관은 감정 없이 사진을 받아 신고서 양식에 붙이고 현우의 인적 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했다. 좋습니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그가 무미건조한 톤으로 말했다. 나중에 진전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위로의 말도 어떠한 보장도 없었다. 민서는 방금 자신의 심장한 조각을 건넨 것 같았고 경찰관은 그저 그것을 칙칙한 색의 서류 더미 속에 넣어버린 것 같았다. 경찰서를 떠나면서 민서는 이전보다 더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희망의 빗줄기,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한 장의 신고 접수증뿐이었다. 아버지는 이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위로하려 했지만 민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 조치는 하나의 마침표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수동적인 기다림의 시대를 끝내고 무서운 새 장을 여는 마침표. 현우의 실종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사건이 된 장. 아버지의 차가 경찰서 마당을 떠날 때 민서는 뒤를 돌아보았다. 칙칙한 페인트 칠의 건물은 그녀의 남은 희망을 삼켜버린 괴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제 정말 혼자였다. 경찰에 신고한 지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침묵은 비명보다 더 치명적으로 느껴졌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민서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같은 안부를 묻는 친척의 전화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 민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안부. 경찰은 전화하지 않았다. 진전도 단서도 없었다. 민서는 육지도 나침반도 없이 넓은 바다를 표류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희망과 절망 사이의 림보에 갇혔다. 현우가 죽었는지 알 수 없었기에 슬퍼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질 이유도 없었기에 희망할 수도 없었다. 웃음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집은 이제 고통스러운 추억의 박물관이 되었다. 모든 물건이 방아쇠였다. 현우가 신문을 읽곤 했던 의자. 그의 수건이 아직 걸려있는 수건거리. 차갑고 텅 빈 침대 옆자리. 민서는 자신의 집에서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보냈다. 그녀의 아버지와 몇몇 친구들이 번갈아 찾아와 그녀가 먹지 않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녀가 듣지 않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그들의 관심에 감사했지만 더욱 소외감을 느꼈다. 아무도 그녀의 가슴에 뚫린 검은 구멍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현우가 사라진 지 7일째 되던 날, 민서의 내면에서 무언가 바뀌었다. 그녀를 얼어붙게 했던 무감각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포기를 거부하는 마음. 그녀는 그저 앉아서 다른 사람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경찰이 남편을 찾지 못한다면 그녀가 직접 찾을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무엇이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았다. 그녀는 스스로 찾아야 했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그녀는 현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 새로운 에너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현우의 서재에서 시작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동안 피해왔던 장소. 이번에는 그녀는 탐정의 결의를 다지고 들어갔다. 그녀는 현우의 노트북을 켰지만 그녀가 모르는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었다. 그녀는 현우의 생일, 자신의 생일, 결혼기념일을 시도해봤다. 모두 틀렸다. 민서는 좌절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으로 눈을 돌렸다. 내용물은 사무서류, 오래된 청구서, 그리고 명함 뭉치뿐이었다. 이상한 것은 없었다. 그녀가 거의 포기하려 할 때 책상 아래에 있는 낡은 신발 상자가 눈에 띄었다. 그 상자에는 현우가 더 이상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지갑, 고장난 시계, 그리고 은행에서 온 면목금의 봉투. 민서는 바닥에 앉아 상자의 내용물을 하나씩 꺼냈다. 대부분은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확인했다. 그녀의 눈은 숫자의 모든 줄을 훑으며 그녀가 모르는 거래를 찾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자동차 할부금 납부, 신용카드 청구서, 현우의 부모님 계좌로의 이체. 그러다 맨 아래 묶음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다른 은행의 거래 내역서였다. 민서는 현우가 그곳에 계좌가 있는지 몰랐던 은행이었다. 그 계좌는 현우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민서는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그것을 열었다. 거래는 많지 않았지만 한 가지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약 3개월 전에 큰 금액의 출금 거래. 액수는 2,500만 원이었다. 비고란에는 파주시 운정로 14번지, 빌라 보증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운정로. 민서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그 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에서 디지털 지도를 열었다. 그 길은 도시 외곽의 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고 그들이 한 번도 가보거나 이야기한 적 없는 지역이었다. 현우는 왜 그곳에 집을 빌렸으며 왜 그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수천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투자를 위한 것일까? 하지만 왜 몰래 그녀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것일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차갑고 날카롭게 온몸을 타고 흘렀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민서는 차키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아버지나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혼자서 맞서야 했다. 운전하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짜내려 애썼다. 아마 현우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서 집을 빌린 걸 거야.
아마 그 집은 부업 프로젝트를 위한 비밀 사무실로 쓰이는 걸 거야. 그녀는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상상하기조차 너무 고통스러운 가능성. 그녀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 운명에 점점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었다. 주택가는 조용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집들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민서의 마음속 혼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운정로에 가까워지자 차의 속도를 늦췄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아플 지경이었다. 10호, 12호,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14호, 흰색 페인트와 검은색 울타리가 있는 소박한 집, 평범해 보였다. 민서는 어쩌면 이건 그냥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숨이 멎을 듯한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 집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대문에 살짝 가려진 남편의 차였다. 7일 전 현우가 출근할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바로 그 검은색 세단. 차는 깨끗했고 손상되지 않았다. 사고의 흔적은 없었다. 그것은 현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살아있었고 다치지 않았다. 엄청난 안도감의 물결이 그녀를 덮쳤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왜냐하면 그 안도감은 곧 더 크고 더 무서운 질문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계속 여기에 있었다면 왜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민서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모든 고통의 답을 간직하고 있는 그 집을 응시했다. 어둠 속 한 줄기 단서가 그녀를 여기까지, 진실의 문턱까지 이끌었다. 그리고 그녀는 저 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차 안에 앉아 그 집만 바라보았는지 몰랐다. 5분이었을까, 15분이었을까. 시간은 멈춘 듯했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마침내 남은 용기를 쥐어짜내 그녀는 차문을 열었다. 아스팔트를 밟는 다리가 젤리처럼 느껴졌다. 똑바로 서 있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그녀는 한적한 길을 건넜다. 발에 쇠사슬이 묶인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그 집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의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다. 집의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민서는 천천히 밀었고 조용한 정오에 귀를 찢을 듯한 작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집마당은 작고 깔끔했다. 몇 개의 화분과 문 근처에 놓인 작은 사이즈의 여성용 슬리퍼 한 켤레가 있었다. 그 슬리퍼는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다. 누구의 것일까? 민서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짙은 갈색의 나무문 앞에 섰다. 그녀는 망설였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현우의 이름을 소리쳐 불러야 할까? 바로 그때 그녀는 들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녀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목소리. 현우의 경쾌한 웃음소리.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그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던 그 웃음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그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들렸다. 그 웃음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웃음과 함께 다른 웃음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애교 섞인 한 여자의 웃음소리. 그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명랑하게 들렸다. 마치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날카로운 고통이 민서를 덮쳤다. 그녀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7일 동안 그녀는 울고 먹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다. 그동안 남편은 여기서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분노가 그녀의 두려움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문 옆에 창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커튼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 작은 틈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민서는 그 틈으로 엿보았다. 그 안에서 본 것은 순식간에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거실은 소박하지만 아늑했다. 그리고 소파 위에는 그녀의 남편, 현우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죽도록 그리워했던 얼굴의 남자.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그의 어깨에 애교스럽게 기대어 있었다. 그 여자는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배는 배가 불러 있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민서는 현우가 능숙한 손길로 사과를 깎아 그 여자의 입에 넣어주는 것을 보았다. 너무나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몸짓으로 현우가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가 평소 민서에게 보내던 눈빛과 정확히 같았다. 숭배와 애정이 가득한 눈빛.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다. 첫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민서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주변의 공기가 희박해지고 눈앞의 광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끔찍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건 분명 악몽일 거야. 그녀는 곧 잠에서 깨어 옆에 있는 현우를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8년간의 결혼 생활, 모든 약속, 모든 꿈,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랑,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거대한 분노의 물결이 그녀의 온몸을 장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온 힘을 다해 현관문을 밀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쾅! 문이 세게 열리며 벽에 부딪혔다. 방 안의 광경은 얼어붙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멎었다. 현우와 그 여자는 엄청나게 놀란 표정으로 문 쪽을 돌아보았다. 눈물로 젖은 얼굴, 분노로 불타는 눈,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문지방에 서 있는 민서를 본 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옆에 있던 여자는 겁에 질려 반사적으로 자신의 부른 배를 감쌌다. 민서야. 현우의 목소리는 불신의 찬속삭임처럼 나왔다. 누구야? 이 여자. 민서가 씩씩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를 참느라 떨렸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린 임신한 여자를 무시한 채 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여자 누구냐고? 현우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당황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서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민서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럼 뭔데? 난 7일 동안 미친 사람처럼 당신을 찾아다녔어.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 난 당신이 다친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다고. 그동안 당신은 여기서 이 여자랑 행복해하고 있었던 거고. 모든 단어가 그녀 자신에게 가하는 비수였다. 그 여자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현우는 잠시 그녀를 돌아보며 진정시키려 했다. 그 제스처가 민서의 마음을 더욱 불태웠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일단 앉아, 민서야.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앉기 싫어. 대답이나 해. 지금 당장. 민서가 요구했다. 현우는 길게 한숨을 쉬며 패배한 듯 보였다. 그는 죄책감과 체념이 뒤섞인 이상한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민서의 남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문장을 내뱉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영원히 파괴의 소리로 각인될 문장. 그녀는 유진이에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제 아내입니다, 민서 씨. 6개월 전에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혼 관계예요. 침묵. 그 여자의 흐느낌과 민서의 거친 숨소리만 이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아내. 그 단어가 민서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맴돌며 뇌세포 하나하나를 파괴했다. 6개월 전부터 결혼. 그것은 현우가 매일 밤 그녀 옆에서 잠들 때, 매일 아침 그녀의 이마에 키스할 때, 그들이 함께 미래를 계획할 때, 그 남자는 이미 다른 아내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다른 삶, 그의 다른 행복. 민서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쓰러지지 않기 위해 문틀을 잡았다. 고통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느낄 수조차 없었다. 남아있는 것은 차갑고 어두운 공허함뿐이었다. 그녀는 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 그리고 지금 그녀가 보는 것은 괴물, 배신자의 얼굴뿐이었다. 그 문은 열렸고 그 뒤에 있던 진실은 그녀의 마음을 부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 죽여버렸다. 민서는 어떻게 자신의 차로 돌아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다리는 스스로 움직였고 머릿속은 텅 비고 하얗고 고요했다. 그녀는 시동을 거는데 성공했다. 그녀의 손은 자동적으로 움직여 수천 번도 더 해왔던 익숙한 동작을 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의 영혼은 그 집에 남겨져 결혼 생활의 잔해와 함께 거실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았고 차는 운정로를 떠나 그녀 개인의 지옥 풍경을 뒤로하고 달렸다. 그녀는 목적 없이 운전했다. 거리 이름, 건물, 신호등, 모든 것이 눈물로 가득 찬 눈에 흐릿한 색의 번짐으로 보였다. 다른 차들의 경적 소리가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 자신의 세상은 무너지고 고요해졌다. 머릿속에는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처럼 계속 반복되는 현우의 목소리만 있었다. 제 아내입니다. 민서 씨. 6개월 전에 사실혼 관계예요. 모든 단어가 그녀를 계속해서 찌르는 비수였다. 6개월. 그것은 지난 반년 동안
현우의 모든 포옹, 모든 입맞춤, 모든 사랑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가 현우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어쩌면 남편은 다른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진심으로 현우의 프로젝트가 잘 되기를 기도할 때 어쩌면 그 노력의 대가로 번 돈의 일부는 그의 이중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고통은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신체적이어서 민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한적한 길가 무성한 나무 아래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그곳 좁은 차 안에 갇힌 채 그녀는 무너졌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긴 비명. 그 비명에는 그녀가 느낀 모든 고통, 배신감, 혼란, 그리고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주먹으로 핸들을 계속해서 내리쳤다. 손가락 마디의 통증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서럽게 울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그녀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적셨다. 이것은 조용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심하게 다친 짐승의 포효였다. 그녀는 헛되이 보낸 8년의 삶을 통곡했다. 그녀는 현우를 위해 했던 모든 희생을 통곡했다. 그녀는 결혼 후 좋아하던 일을 그만두었다. 현우가 그녀가 온전한 주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녀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 소망을 미루었다. 현우가 그 돈으로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삶, 모든 마음, 모든 신뢰를 한 사람에게 바쳤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바보 같고 너무나 바보 같고 순진했다고 느꼈다. 어떻게 그 징후들을 보지 못했을까? 정말 징후가 없었던 걸까? 아니면 사랑에 너무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걸까? 울음이 잦아들고 비통한 흐느낌으로 바뀔 때 추억들이 그녀를 덮치기 시작했다. 이제는 독처럼 느껴지는 아름다운 추억들. 제주도에서의 첫 휴가, 해가 질 때 현우가 해변에서 그녀를 안아들었던 순간, 결혼 5주년 기념일, 현우가 직접 요리한 로맨틱한 저녁 식사로 그녀를 놀라게 했던 순간, 침대에 누워 언젠가 태어날 아이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던 밤들, 그 모든 추억이 이제 더럽혀졌다. 모든 달콤했던 순간에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임신한 여자의 그림자. 현우는 그녀에게도 똑같은 사랑의 말을 속삭였을까? 현우는 그녀에게도 똑같은 미래를 약속했을까?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현우가 그 여자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 여자의 부른배의 모습. 그들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반면 그녀와 현우는 몇 년을 노력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다. 씁쓸한 생각이 스며들었다. 그것이 이유였을까? 그녀가 아이를 낳아주지 못해서? 현우는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다른 여자를 찾은 걸까? 배신감의 고통에 더해 이제는 한 여성으로서 가치 없고 결함이 있다는 느낌의 고통이 더해졌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민서는 여전히 차 안에 텅 비고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망가진 여자, 퉁퉁 부은 눈, 빨개진 코, 헝클어진 머리. 그녀는 비참해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무언가 일어났다. 그 공허함 속에서 불꽃 하나가 타올랐다. 분노의 불꽃. 아까 그녀를 비명 지르게 했던 맹목적인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집중된 분노였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비참한 여자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를 증오했다. 그녀는 그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현우는 그녀의 눈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 남자와 그의 내연녀는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민서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민서의 삶의 폐허 위에 자신들의 성을 쌓았고 민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평온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현우가 그녀의 삶을 파괴할 수 있었다면 그녀 또한 그 남자의 삶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멎었다. 흐느낌도 멈췄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다르게 느껴지는 숨, 새로운 힘을 가져다주는 숨. 그녀 마음속의 폭풍은 멎었다. 전쟁터로 나아가기 전 병사의 무서운 평온함만 남았다. 상처받은 마음은 복수심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싸울 것이다. 그녀는 복수할 것이다. 흘러내린 모든 눈물방울을 현우의 고통으로 되갚아줄 것이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맑아진 정신으로 민서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운명을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를 계획하기 위해서. 민서는 마치 낯선 곳의 손님인 것처럼 자신의 집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집안의 공기는 거짓말로 가득 차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실을 지나갔다. 그녀의 눈은 벽에 걸린 커다란 결혼 사진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사진 속에서 그녀와 현우는 행복하게 웃으며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민서는 무표정으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가서 의자를 가져왔다. 거실로 돌아와서 망설임 없이 그 사진을 벽에서 내렸다. 그녀는 그것을 내동댕이 치지 않았다. 그저 뒤쪽 창고로 가져가 벽에 기대어 놓았다. 벽을 향하도록. 그녀는 차분하고 체계적인 동작으로 그 일을 했다. 이곳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의 작전 본부였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뜨거운 차 한 잔을 만들어 노트북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날 오후 무너지고 울던 여자는 사라지고 차가운 전략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최고의 복수가 분노나 욕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최고의 복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상대의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서는 현우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재산, 그의 평판, 그리고 그의 새 여자. 그녀는 그 세 가지를 하나씩 파괴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탄약을 모으는 것이었다. 그녀는 현우의 서재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그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모든 서랍, 모든 서류철, 모든 종이 더미를 뒤졌다. 그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아냈다. 자동차 대출 계약서, 그들 공동 명의의 집 등기부등본, 보험증권, 그리고 투자보고서. 그녀는 또한 그 여자 유진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의 몇몇 이체 전표도 발견했다. 금액은 적지 않았다. 현우는 그들의 공동재산을 횡령하여 그의 두 번째 삶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민서는 모든 문서를 스캔하여 노트북의 특별 폴더에 저장하고 실물 사본으로도 인쇄했다. 두 번째 단계는 무기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 싸울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전문가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은 후 민서는 도심의 유명한 법률 회사로 갔다. 그녀는 밤새 조사를 했고 가장 잔인하고 타협을 모르는 것으로 알려진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그녀의 선택은 상대방에게 불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강신의 변호사였다. 강 변호사를 만났을 때 민서는 울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앉아 모든 것을 순서대로 명확하게 그리고 중단 없이 이야기했다. 그녀는 7일간의 현우 실종, 경찰, 신고, 내연녀의 집에서의 발견, 그리고 현우의 사실혼 고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수집한 모든 증거, 즉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 이체 전표, 그리고 현우와 그의 새 아내가 사는 집의 정확한 주소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강 변호사는 주에 깊게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년의 여성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박민서 씨?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민서가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제가 느낀 것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제 권리인 모든 것과 그가 저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저는 그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고 싶습니다. 강 변호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제대로 찾아오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그 후 이 시간 동안 공격 전략, 즉 잔인하고 다층적인 반격 계획을 세웠다. 첫째, 형사법적 측면에서 강 변호사는 현우가 민서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은 간통죄 비록 폐지되었으나에 준하는 부정행위이며 경우에 따라 혼인빙 자사기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추가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할 것이었다. 이는 민서의 신분을 실종자 신고인에서 범죄 피해자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것은 현우의 명예를 실추시킬 것이다. 둘째, 민사법적 측면인 이혼에서 강 변호사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었다. 소장에서 그들은 현우의 배신과 기만을 이유로 재산 분할해서 민서에게 최대한의 몫을 요구할 것이었다. 또한 현우가 집과 차를 팔거나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임시자산 압류 신청을 할 것이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잔인한 부분인 금융공격이었다. 소송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강 변호사는 민서에게 즉시 행동할 것을 조언했다. 당신들의 공동명의 예금 계좌여, 즉시 잔액을 모두 인출해서 당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옮기세요. 그것은 당신 돈이기도 합니다. 그가 손쓰기 전에 확보하세요. 강 변호사가 조언했다. 당신 명의의 추가 신용카드도 즉시 정지시키세요. 끊을 수 있는 모든 금융 접근을 지금 당장 끊어버리세요. 이것은 현우를 재정적으로 마비시키고 그를 당황하게 만들며
임신한 새 아내를 부양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넷째, 사회적 공격. 강 변호사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것을 제안했다. 지금 떠들지 마세요. 법적 절차가 먼저 진행되게 하세요. 형사 고소가 접수되고 이혼 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그의 가족을 찾아갈 겁니다. 또한 경찰 고소장과 이혼소장 사본을 공식적으로 그의 회사 인사과에 보낼 겁니다. 그들의 모범 직원이 사기꾼이자 부정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민서는 그 계획의 각 항목을 주의 깊게 들었다. 마음은 차가웠지만 한편으로는 희미한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더 이상 배신당한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고 그녀는 이길 것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민서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울보인 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는 여자였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현우의 파멸로 가는지도.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단계를 냉정한 정확성으로 자비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실행할 것이었다. 민서가 진실을 발견한 지 일주일 후인 월요일 아침, 복수 작전이 시작되었다. 민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녀를 전문적이고 강인하게 보이게 하는 검은색 블레이저를 입고 은행으로 갔다. 그녀와 현우가 공동 계좌를 가지고 있던 은행이 아니라 민서가 어제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 개설한 다른 은행이었다. 그 후 그녀는 그들의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다. 규칙적인 호흡과 차가운 마음으로 그녀는 고객 서비스 창구 앞에 앉아 연습했던 문장을 말했다. 저와 제 남편 공동명의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 전부를 이 계좌로 이체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꽤 큰 잔액을 보고 약간 놀랐지만 민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 그녀는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그리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보여주었다. 계좌가 5할 조건으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혼자서 그 거래를 할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과정은 거의 1시간이 걸렸지만 민서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직원이 마침내 이체 확인증과 잔액이 가득 채워진 새 통장을 건네주었을 때 민서는 힘의 물결을 느꼈다. 이것은 첫 번째 공격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현우가 깨닫기도 전에 그를 마비시킬 기습 공격. 그녀는 남편의 재정적 생명줄을 끊어버렸다. 두 번째 단계는 같은 날 강 변호사에 의해 실행되었다. 자산 압류 신청과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장이 첨부된 이혼 소장이 공식적으로 법원과 경찰서에 접수되었다. 그날 오후 법원의 집행관과 몇몇 경찰관들이 운정로 14번지 집을 방문했다. 민서는 그곳에 없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법원 소환장을 받은 현우의 창백한 얼굴을 상상했다. 경찰이 집에 찾아온 것을 본 유진의 공포를 상상했다. 그들이 떠난 후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터져나왔을 격렬한 싸움을 상상했다. 그들의 거짓된 행복은 공식적으로 방해받았다. 그 공식 서류들은 민서가 그들의 새로운 가정의 심장에 심어놓은 시한폭탄이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민서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현우의 이름이 떴다. 첫 번째 전화는 끊길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두 번째 전화는 거절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민서야 어디야? 이게 다 무슨 뜻이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서야? 우리 잘 얘기할 수 있잖아. ATM에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어. 우리 돈 어디로 옮긴 거야? 너 미쳤어? 유진이가 충격받았어. 유산할 수도 있다고. 민서는 감정 없이 모든 메시지를 읽었다. 현우의 말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그저 덫에 걸린 쥐의 공포의 찬 목소리로만 보았다. 그녀는 단 한 통의 짧은 메시지로 답장했다. 현우의 모든 협상 희망을 끊어버리도록 설계된 메시지. 앞으로 모든 연락은 제 변호사인 강신의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하세요. 이게 연락처입니다. 그 후 민서는 현우의 번호를 차단했다. 세 번째 단계인 사회적 공격은 3일 후에 시작되었다. 민서는 부모님과 함께 현우의 부모님 댁을 찾아갔다. 그들은 화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제시하기 위해 갔다. 어색한 거실에서 민서는 침착하게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서와 현우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경찰 고소장 사본, 이혼소장 사본, 유진의 소셜미디어에서 몰래 찍은 임신한 사진들, 그리고 유진의 계좌로의 이체 증거.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들을 필사적으로 변호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민서야. 현우가 그럴 리 없어. 이건 분명 오해야.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조용한 퇴직 공무원인 시아버지가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이체 날짜들을 보았다. 그는 이혼 소장의 세부 내용을 읽었다.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서야 시어머니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더 이상 변호의 울음이 아니라 수치심과 실망의 울음이었다. 현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가족, 그를 항상 완벽한 아들이라고 여겼던 가족이 이제 그의 행동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민서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느꼈을 뿐이다. 그녀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진실을 아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법이 알아서 할 겁니다. 라고 말한 후 그 집을 떠났다. 현우는 마지막 보루인 가족의 지지를 잃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전문적인 공격이었다. 경찰 고소장 사본이 첨부된 강 변호사 사무실의 공식 서한이 현우 회사 인사부장의 책상에 도착했다. 현우가 일하는 회사는 매우 엄격한 윤리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직원, 특히 회사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은 심각한 문제였다. 민서는 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하지만 일주일 후, 옛 친구로부터 현우가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현우는 재정적 접근과 가족의 지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직업과 사회적 지위까지 잃었다. 현우의 몰락은 민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일어났다. 돈도 가족의 지지도 직업도 없이 유진과의 새로운 삶은 빠르게 지옥으로 변했다. 민서는 여러 소식통을 통해 그들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우의 돈으로 편안하게 사는데 익숙했던 유진은 압박과 결핍 속에서 사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들의 월세집은 비명과 울음으로 가득 찬 전쟁터가 되었다. 거짓말 위에 쌓아 올린 그들의 모래성은 이제 민서가 일으킨 복수의 폭풍에 휩쓸려 사라졌다. 계획의 모든 단계는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민서는 넘치는 행복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갑고 어두운 만족감을 느꼈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눈물방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6개월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이혼 과정은 지루했지만 민서가 가진 증거와 강 변호사의 능숙함으로 결과는 이미 예측 가능했다. 판결일, 민서는 법정에서 똑바로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현우가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약간 헝클어졌으며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민서의 이혼 소송을 인용했다. 부정행위와 유기 증거에 근거하여 법원은 집과 차가 손해배상으로 완전히 민서의 소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거기에 더해 그들의 투자 자산 대부분도 포함되었다. 현우는 그 법정에서 입고 있는 옷만 걸친 채 나왔다. 법원 건물을 걸어 나오면서 민서는 승리의 환희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기뻐서 뛰어오르거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엄청난 안도감이었다. 아주 무거운 짐이 마침내 그녀의 어깨에서 내려진 느낌. 전쟁은 끝났다. 그녀는 이겼지만 또한 지쳐 있었다. 아주 많이 지쳐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혼자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현우를 보았다. 유진이 몇 달 전 그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난과 비난 속에서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민서는 잠시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남자. 그리고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사랑도 증오도 오직 공허함뿐. 그녀는 그때 깨달았다. 복수는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 복수는 그저 그녀가 삶의 한 장을 닫기 위해 거쳐야 했던 과정일 뿐이었다. 이제 합법적으로 100% 그녀의 소유가 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 집은 좋고 나쁜 기억으로 가득했다. 몇 달 동안 그 집은 그녀의 전쟁 본부였다. 하지만 이제 전쟁은 끝났고 그 집은 어두운 과거의 기념비처럼 느껴졌다. 민서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주 후 그녀는 그 집 앞에 매매 표지판을 내걸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가구와 함께 집을 팔았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물품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몇 가지 기념품만 챙겼다. 그녀는 백지 상태에서 깨끗한 캔버스에서 시작하고 싶었다. 집 매매 절차가 끝나고 돈이 그녀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때 민서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녀는 낡아빠진 그래픽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다시 열었다. 그녀는 결혼 전 꽤 재능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현우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렸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기술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몇몇 온라인 강좌에 등록했다. 그녀는 개인 웹사이트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오랜 열정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을 다시 찾았다. 몇 달 후 민서는 도심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로고 디자인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배신자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폐허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데 성공했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물론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항상 흉터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쓰라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힘 살아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증거가 되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여행사로부터 메시지가 들어왔다. 다음 달 일본으로 떠나는 그녀의 혼자만의 여행 항공권과 호텔 예약이 확정되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 새로운 삶을 위한 축하. 민서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다시 그 순환의 일부가 된 것을 느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녀는 몰랐다.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민서였다. 현우의 아내도 배신의 희생자도 아닌 그저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여성, 박민서. 그리고 저 수평선 너머에서 그녀는 새로운 새벽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